네, 운조 커피. 이렇게 또 곰탕에 김치 드시고 나서 입 가시면 또 운조 커피 하셔야죠. 네, 그렇게 맛있게 드시면. 밖에서 예를 들어 곰탕 한 그릇 15,000원 드시고 커피 한 잔 하시려면 뭐 2만 원까지 2만 원 하죠. 그냥 1인당 넘어가는데 네. 댁에서 드시면 1인당 한 5,000원 꼴로 네, 드실 수 있다. 네. 4분의 1 절약하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시장 한번 살짝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S&P 500 기준으로 역사적 신고 지수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금요일 날 하락을 했고요. 차트 보시면은 이게 금요일 맨 마지막에 일봉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네. 있는 게 이게 금요일이거든요. 시가 후에 곧바로 시가 부근에서 신고 지수를 찍었죠. 그리고 이제 매물 맞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길주가 그 선두에 있었고요. 그동안에 지수를 이끌었던 쪽들 그런 데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2.7% 하락했고요. AMD가 6.58%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5% 플러스입니다. 브로드컴이 9.4%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7%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좀 달라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뉴스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제가 전해드릴 거고요. 엔비디아나 AMD,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칩들을 만드는 이런 데들은 지금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든지 아니면 에이직 맞춤형 반도체에 네. 들어가는 쪽은 상승을 하는 차별화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 보시면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이 4.08입니다. 진짜 많이 내려왔죠. 이제 3%대로 내려가기 직전에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기 때문에 그랬죠. 8월에 고용 보고서가 22,000건 증가로 나왔습니다. 예상이 75,000건이니까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용보고서 부진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확률이 100%로 됐고요.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했고 전체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를 앞두고 그것을 반영하면서 역사적 신고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금요일날 매물을 맞았다는 거고 그 매물 맞은 것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으면서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의 매물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후발주나 다른 쪽에는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급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내내 얘기했던 게 수급의 변화 얘기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모습이고 월봉을 보시면요. 그냥 5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가운데 수급 변화가 생겼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표현을 좀 드리겠고. 월봉이에요? 예, S&P 500이 월봉이에요. 네. 역사적 신고 지수에서 그냥 계속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과정 속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고용 보고서 그리고 하나는 브로드컴이 상승했다는 부분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 보고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8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신규 고용이 22,000명 증가로 발표됐습니다. 예상이 75,000명, 7월은 79,000명이었고 6월은 13,000명 수정 수치가 나왔는데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3개월 평균 고용이 증가된 것은 29,000명이고요. 실업률이 4.32% 올라섰습니다. 의료 헬스케어 쪽이 상승을 했고 증가했고 제조업, 연방정부, 광업 등에서 감소했다. 그러니까 제조업 쪽은 감소하고요. 의료나 아니면 서비스 쪽은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발표가 되고 나서 9월의 금리 인하 확률 25bp 금리 인하 확률은 100%, 50bp 금리 인하 확률은 11%, 연말까지 75bp 인하 확률은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80%. 네. 네, 80%입니다. 연말까지 FOMC 회의는 3번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75bp 인하 확률이 80%라는 거는 3번 다 25bp씩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채 수익이 급격하게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계속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뭐 엔비디아의 영향이 있었겠지만 지금 금요일 날 이것이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주 내내 논의가 될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용이
줄어들고 약화된 부분들이 무엇 때문이냐라는 얘기들도 좀 거론이 좀 됐는데요. 이민 정책으로 인한 노동 공급 감소가 된 부분 이것 때문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별 문제 아니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요. 또 심각하게 보는 쪽으로는 노동 취약계층인데 이게 청년 실업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네.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역량이 본격적으로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금리나 기대가 높아지면서 그동안의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자, 요것이 만약에 보험성 인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건데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고용지표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 이 고용지표는 역사적으로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악화되는 경험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걱정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용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결국은 이것은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가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네. 이것을 시장이 어느 쪽으로 해석하느냐가 이제 달려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경기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은데 선행적으로 향후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는 이제부터 해나가겠다. 이건 굉장히 시장에서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지표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하는 것은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요거 딱 나오자마자 주말에 여러분 뭐 또 궁금하셔서 유튜브 이것저것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경험상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약했어요. 되게 웃기잖아요. 우리가 금리 인하를 시장이 기다리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하를 하는 동안에 시장이 약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침체기로 가고 경기 지표가 안 좋고 뭔가 위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결국 시장은 상승이 아니고 하락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또 막 이제 벌써부터 막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네. 아니, 근데 이제- 이 인하가 예. 보험성인지 아니면 침체 대응형인지 예. 그거를 시장이 그냥 해석하는 거야. 맞습니다. 맞아요? 예. 연준이 뭐 이쪽이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시장이 예. 이거는 예. 침체인 것 같다 예. 하면 그냥 빠지는 거고 이거는 보험성인 것 같다라고 시장이 생각하면 그랬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시장이 사실. 생각한다는 건 그만큼 유동성 많으면 그냥 예. 이거는 보험성이라고 생각할 거고 맞습니다. 유동성 별로 없으면 이게 침체인가 보다 그래서 이럴 거 꼭 아니에요. 빠지면 이거 침체야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좀 있을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런데 금요일 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 숫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10년 만기가 4.05까지 좀 떨어졌는데 금요일 날 하락 폭과 그리고 금요일 날 하락의 이유는 엔비디아가 급격 3% 가까이 떨어지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빅테크 AI 종목들이 빠져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반영한 건 아니에요. 즉 지금 우려를 하는 경기 침체가 되면서 이제 금리 인하하면 시장이 빠질 거야라고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논쟁이 될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뭐 팬데믹이라든지 뭐 아니면 금융 시스템의 위기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되면서 시장이 급락할 때 금리 인하 하나거든요. 네. 지금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지금 4.25에서 4.5%인데 금리 인하를 최초 시작하기 전에는 시장이 계속 그걸 반영하면서 굉장히 강세로 움직여요. 네.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는 논쟁이 있지만 시장이 급격히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내려서 3.5%, 뭐 3% 왔다. 그때는 금리 인하하면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겠지. 또 50bp 금리 인하를 막 하고 이러면 안 좋게 생각을 네.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금리 인하를 하느냐, 얼마나 빠르게 금리 인하 하느냐를 가지고 시장이 야 이거는 경기가 안 좋아서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안 좋은 게 있어서 금리 인하 이렇게 빠르게 하는 거야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향후에 대해서 논쟁거리는 좀 되지 않습니까? 최초에 금리 인하 할 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네. 전에 과거에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와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를 보면 금리 인상 시기는 무조건 악재예요. 다 빠졌어요 시장이. 근데 금리 인하 시기는 어땠냐면 금리 인하를 딱 해놓고 네. 그리고 나서는 다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는 올랐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막 하는 과정 속에서는 안 좋았거든요. 그건 왜 그랬냐면은
시장이 안 좋고 지표가 안 좋고 위기가 발생하고 그것을 반영하면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네. 거거든요. 요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게 위기나 침체 상황이 아닌데 금리 인하한 거냐? 네. 아니면 이거 와, 우리는 지금 별로 못 느끼는데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금리 인하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아마 서로 입장이 다른 내용들이 막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저의 생각은 이제 4.25, 4.5% 굉장히 높은 건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아 이거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이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날 하락은 이게 경기 침체로 가서 이제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해서 반영하면서 시장이 빠진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와 AMD 이런 거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브로드컴은 오르고 다른 쪽은 좀 올랐죠.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전고점 돌파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네. 지난주에 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레거시 쪽을 많이 생각을 하고 맞춤형 반도체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화두가 많은데요. 그 내용은 여러분 뭐 요것도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픈 AI와 브로드컴이 합작해서 자체 제작 AI 칩을 양산을 내년부터 할 거다. 이유는 뻔하죠.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고 맞춤형 칩을 대안으로 전환을 시도한다라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후속으로 나온 내용이 브로드컴에서 오픈 AI로부터 100억 달러 규모의 맞춤형 AI 칩 계약을 수주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게 오픈 AI를 지목한 곳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네. 특정 빅테크로부터 뭐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나온 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써왔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들이 맞춤형 반도체를 하고 있는 업체들과 협력해서 자체 AI 칩 개발한다. 이 얘기도 작년에도 있었던 얘기예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올해도 내내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브로드컴이 오픈 AI로부터 100억 달러 규모의 칩 계약을 수주했다는 내용이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실제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가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브로드컴이 급등을 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 방향으로 가면 누가 좋냐?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네들이 좋은 거고요. 얘네들이 좋은 거고 그 대형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와 AMD 뭐 요런 데 쪽은 상대적으로 그 동안에 그쪽이 주도를 했는데. 다른 경쟁사들이 생기는 거고 다른 대안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하락을 한 거예요. 이게 네. 더 금요일엔 더 큰 이슈였다는 거예요. 좀 전에 그 고용 보고서보다. 브로드컴이 그 정도의 저 실력은 되는 칩 개발 칩 개발 걔는 원래 실력이 되는 회사였죠.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아니요. 나왔어요. 수율이 아니, 안 나왔어요. 아니, 안 나오죠. 예. 네. 대형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좀 뭐 나온 모양이죠. 그거를 이제 예. 우리가 예. 고객의 주문으로 추정해 보는 거죠. 예, 예. 아, 예. 알 수는 없지. 나왔으니 이 정도 주문하겠지. 예, 네, 예, 네. 예. 예, 그렇게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예.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엔비디아 주도에서 엔비디아 그렇다 뭐 약해지거나 엔비디아가 꺾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엔비디아 주도에서 좀 더 확산되는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과정이 있지 않겠냐. 또는 대형 데이터 센터 위주로만 있었던 거에서 이제 맞춤형 반도체로 가는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네. 근데 당연히 넘어가겠죠. 언젠가는. 네. 그 시기가 어느 쪽인가를 계속 논란이 1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 요번에 그런 얘기들이 보다 좀 구체적으로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연관되어 있는 뉴스가 있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이 TPU로 클라우드 공략을 한다라는 보도가 하나가 있었는데 TPU는 왜? 구글에 있었던 원래 칩입니다. 네?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TPU가 원래 구글이 만드는 칩이에요. 네. 2016년도에 발표를 했고요. 얘는 수학 연산 있잖아요. 계산. 네. 계산 전용 칩입니다. 네. 이게 옛날 알파고가 했던 게 이거예요. 아, 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딥러닝에 필요한 복잡한 수학 계산을 전용으로 해서 GPU보다 잘 처리하도록 설계된 칩입니다. GPU는 AI 학습에 필요한 칩이라면 TPU는 연산만을 위해서 맞춤형 칩이에요. 근데 요걸 발표를 딱 하면서 이걸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이 TPU 소프트웨어에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리고 LLM을 같이 채팅할 수 있는 맥스 테스트라는 것도 하고 뭐 패스웨이 등을 공개하면서 AI 개발에 필요한 전 과정을 구글 안에서 제공하겠다 무료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그럼 맞춤형 반도체는 이제
구글도 뛰어들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그래서 대형 데이터 센터들은 이걸 쓰지 않겠죠. 엔비디아 걸 쓰겠죠. 네. 그런데 중소규모의 클라우드나 이런 데서는 그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은 쪽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사용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맞춤형 반도체 쪽에서는 경쟁이 심화되고 엔비디아 주도해서 엔비디아도 이걸 하겠다고 계속 그러는 거거든요. 네. 다른 쪽들이 경쟁사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다. 왜냐하면 대형 데이터 센터에서는 뭐 맥도 못 줬잖아요. 아무도 못 했잖아요. 네. 쫓아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사이에 계속 있으면서 자체 칩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정도예요. 이게 지금. 했다 정도인데 시장에서는 그걸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지난주에 엔비디아나 AMD 이런 건 빠지고 마이크론이 5.7%로 오르고 이 엔비디아 2.7% 빠지는데 마이크론 5.7% 올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이 이게 생각의 변화가 좀 생겼다. 이런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시황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미국 시장의 주도주는 엔비디아잖아요. 그렇죠. 네. 엔비디아가 여기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게 치고 가면서 엔비디아가 꺾이면 시장은 주춤주춤하거나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왜 주도주가 꺾이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주도할 수 있는 강한 종목이 나오면 시장은 버티겠죠. 네. 그렇게 될 거냐 아니면은 엔비디아 주도로 그냥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이런 노이즈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꺾이고 다른 주도주가 나타나지 못하면 시장은 꺾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지난주에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하여튼 뭐 절대 강자로서 여전히 뭐 존재하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AMD가 열심히 이제 따라가려고 했던 건데 그 균열을 AMD가 낼까 했더니 지금 예. 주문 들어오는 거 보니까 예. 잘하면 브로드컴이 예. 할 수도 있겠다. 네, 그렇죠. 특히나 이제 맞춤형 쪽으로 가면 예. 뭐 엔비디아야 원래 누군 맞춤형으로 잘 안 해도 장사 너무 잘 되니까 네네. 굳이 그럴 필요 없었다가 예. 이제 완전 이제 맞춤형으로 가면 브로드컴이 꽤 힘을 쓸 수도 있겠다. 예, 그렇게 그럼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 있는 삼성 거고. 하이닉스는 오히려 괜찮네요. 예, 예. 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한테는 괜찮은 거고요. 네. 왜냐하면 이들도 계속해서 특히 삼성전자를 못 쫓아간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는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 더 연관되는 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저 이분 유튜브를 좀 보는 편인데 카이스트 김정우 교수님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반도체 쪽에 특히 네. HBM 쪽을 이전부터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네. 뭐 그 정도 소개를 드리고요. 이분이 지난 3일인가 4일에 연설이 있었는데 강연이 있었는데요. 향후에는 HBM 그대로 있겠지만 HBF가 메모리 승자를 가르는 시대가 온다라는 HBF는 뭐예요? 했습니다. F가 낸드 플래시 얘기하는 거예요. 아. M은 메모리 얘기하는 거고. 플래시 메모리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겁니다. HBM은 D램 기반이라면 네, HBF는 낸드 낸드 플래시 플래시 기반의 왜 그러냐를 설명한 걸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너무 전문적이니까 우리는 그냥 요 정도 이해하자고요. 좀 네. 쉽게 제가 적어온 겁니다. AI 성능 향상엔 고대역 낸드 플래시가 필수적이다.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수천 번씩 읽고 쓸 때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 LLM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 속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본 상식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메모리 D램 있잖아요. 네. D램은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휘발성이고 그쵸. 용량이 크지 않고요. 네. 네. 낸드 플래시는 속도가 느리지만 용량이 훨씬 큰 거거든요, 이게. 네. 훨씬 큰 거. 그래서 왜 스토리지는 네, 네, 낸드 네, 플래시라고, 네, 네. 그 정도 우리 아시잖아요.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GPU 크기를 2배로 늘려도 메모리 대용폭이 충분치 못하면 성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D램 대비 느리지만 용량이 큰 낸드 플래시가 보완제가 역할을 하면서 낸드 플래시가 중요한 시기가 향후 10년간 올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당장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 오늘 시장에 뭐 그건 아니겠지만 이런 기술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당연히 엔비디아는 ASIC도 하고 HBF도 하고 다 하겠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후발 그 기업들이
지금 쫓아가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 상당 부분 주가에 또는 수급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게 지난 금요일 날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러면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국내 시장은요. 코스피 0.6% 오르고 코스닥 1.8% 올랐는데 지난주에는 외국인들이 한 5,700억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올라서 3,205포인트, 3,200포인트 살짝 위에 또 올라와 있는데 요거 이제 지켜줄지는 이번 주에 쉽지 않습니다. 판단하기가.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앞두고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서 좀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게 정책 기다리고 있잖아요. 정책. 네. 근데 정책이 이번 주에 나올 건 아니고요. 9월 말에 정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사주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는 그것에 대한 이슈는 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막 이렇게 돌파하면서 올라갔느냐 아니면 빠지느냐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럼 결론은 나왔죠. 이번 주 시황도 네. 사실은 어떨 것지 그냥 대충 박스권에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특징은 또 뭐냐면 미국의 수급 변화가 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시장도 그랬습니다. 지수를 견인했던 맨날 얘기했던 지금 조방원하고 뭐는 아니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강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그 공급망에 있는 후반 기업들 있죠. 네. 그러니까 조선이면 조선이 강한 게 아니고 조선 기자재가 강했고 원자력이면 원자력 부품주가 훨씬 강했고 그랬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형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지춤하고 테마주만 강한 그런 모습을 나타낸 거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1.8% 올랐는데 더 많이 올랐던 것은 바이오가 아주 강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강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네.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금요일에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요일 날 보면 LSC 바이오가 상한가 갔어요. LSC 피부 재생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상한가 갔고 온코닉 테라피틱스 9.9%, ABL 바이오 7.8%, 올릭스 8%, 오스코테 7%. 쟁쟁한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회사들이 뭐 이슈가 다 있죠. 그런데 특별한 이슈가 요즘엔 없거든요. 하나만에요. 근데도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바이오에 전반적으로 수급이 좋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조선에서는 조선 기자재에서 HA 중공업 13% 오르고 SD 현대마린 7% 오르고 이렇게 후반 기업이나 테마주들이 훨씬 더 강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코스닥에서는 바이오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뭐 설명 좀 드렸지만 연준은 물가 우려 속에서 고용 보고서 등 경제 지표에 이제 주목하는 단계로 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시장의 평가가 보험성 인하냐, 침체에 대응하는 인하냐로 어느 쪽으로 시장이 바라보고 할 거냐, 어느 쪽 목소리가 더 클 거냐에 상당히 변화가 생길 건데 또 반대예요. 또 시장이 올라가면 보험성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질 거고 시장이 좀 내려가면 침체에 이거 위험하다라고 하는 쪽이 더 커질 거고 그럴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 목소리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시장이 빠지잖아요. 그럼 과거의 금리 인하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막 또 많은 유튜버들이 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올 건데 그래서 그걸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굳이 지금 다시 그런 얘기를 생각할 필요 없고 이번에 금리를 인하를 하는데 뭐 50pp 인하한다면 시장에 좀 악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굉장히 높은 데서 첫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까지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뭐 박스권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이번 주에는요.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입니다. 이번 주에 369, 12의 둘째 주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거든요. 9월 둘째 주 목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동시 만기 주간에 들어가면은 선물 시장에 의해서 시장이 더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 위쪽으로 가느냐 아래쪽으로 가느냐는 이 얘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판단 자체를 우리가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 지수보다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여전히 이슈나 뉴스에 연동한 테마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AI 분야와 관련된 신규 지수 3종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뭐 시장에 막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앞에 다 KLX가 붙어 있는데 여기다 KLX 소버린 AI 지수, AI 전력 인프라 지수, AI 반도체 지수를 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ETF는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ETF는 새로 만들면 그렇죠, 그렇죠. 그게 흥행이 되면 네. 수급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건 지수로 만든 거거든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품 만들기 쉬워진다는 걸까요? 이 지수를 만들면 ETF를 ETF들은 만드는 거지. ETF가 만들어지면 이 지수에 있는 종목을 사요. 이 지수를 사요, 지수를. 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런 세 가지가 나왔다는 것도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우리나라 코스피 일봉 한번 그냥 구경하고 가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횡선은 뭐라고요? 대선. 우리 조기 대선. 이고요. 요 횡선은 3,200포인트 돌파한 횡선. 네. 그리고 여태까지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해하는 거죠. 답답해하는데 이제 테마 장세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월봉을 보시면 이게 나쁜가요? 나쁘지 않아요. 네. 이제 월봉을 보면은 이게 일봉이면 월봉이라서 이게 판단이가 이제 뭐 왜냐면 월봉은 월간이니까 한 달 사이에 5만 가지 변수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일봉이면 이건 올라가는 차트예요. 일봉에서 이렇게 떴다가 옆으로 가면은 일봉은 이런 종목은 사야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닌 현재 상태는 유지하고 있다 정도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연 보고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단신으로 몇 가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뉴스는 제가 분명히 공 기자님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세 줄로 적어왔습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이 대규모 이민 단속이 있었고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297명 정도가 현재 체포된 상태에서 이제 국가 대 국가로 협의를 해서 이제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슈가 되겠죠. 네. 당장 일단 빨리 못 짓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니까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의 협상이 너무 소극적이다. 그리고 요번에 전승절에 중국에 가서 중러의 반미 반서방 연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단계 러시아의 제재 준비를 하고 있다. 준비 다 끝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한 10번 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 품목관세 조만간 발표할까? 이 조만간을 10번 한 것 같아요. 조만간. 근데 여태까지 조만간으로 왔습니다. 맨날 조만간 한 1, 2주 내에 볼 것이다. 뭐 이게 맞아요. 그랬는데 반도체만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건 하고 있는데 그런데 4일 날 해외에서 반도체를 수입하는 기업 중에서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지 않은 기업에는 꽤 상당한 관세를 조만간 부과할 것이다. 곧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왜 이걸 아는 내용인데 계속 다시 가져왔냐?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지 않은 기업, 즉 생산 시설을 미국에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빼준다라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네, 네. 그러다 중간에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막 그랬어요. 지켜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번에 또 얘기한 거는 뭐 TSMC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미국에서 공장 짓고 있는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처럼 또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반도체 쪽에는 결론이 좀 나야지 반도체 쪽은 좀 더 수급에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전하려고 공장 짓는데 또 때려잡아가. 여튼 우리 이걸 기억해야겠죠. 기억해야 이런 됩니다. 거는 진짜 협상할 때 뭐 기업 차원이든 아니면 뭐 수출에 매우 중요하다고 국가가 생각한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한 사건은 우리 자기들 쪽으로 하고 해주는 건데 제가 생각해 역사적으로 기억에 남는 걸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이 네. 그러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죠.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고 미국의 정책이나 이런 것도 보면서 와, 그걸 때려잡으러 그 때려잡으러 오는 것도 막 진짜 저는 그냥 단속 정도인 줄 알았더니 완전 거의 군사 작전이더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국력이잖아요, 국력. 그거를 우리 항의를 그냥 뭐 기업 차원에서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도 그냥 대충 좀 봐주세요 아니면 뭐 좀 석방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느낌은 대단히 화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건. 그래야 되는데 뭐 제가 한번 뭐라고 말씀드린 문제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제가 괜히 열이 받아갖고. 그리고 일본 이시바 총리가 사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네. 뻔이요? 사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발표를 했다고요? 네.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네네네. 1년도 안 돼서 사임하기로 했거든요.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저는 뭐 주식을 아침에 방송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별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데 이시바 총리가 있었을
계속 있었으면 굉장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일 관계가. 그래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달라졌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게요. 사임을 하면서 네. 아마도 훨씬 아베보다 훨씬 더 강한 보수 인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제 보도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총리가 네. 네. 6번, 7번, 8번 수 말씀드렸고요. 9번까지 말씀드렸고 10번 뉴스는 정부에서 K바이오 글로벌 탑5 전략 공개를 했습니다. 목표가 뭐냐면 수출을 2배로 늘린다. 블록버스터 신약을 3개 정도는 하겠다. 임상시험을 세계 3위 수준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략을 규제 혁신, 이 표는 구체적인 내용은 요 뒤에 가져왔습니다. 이걸 좀 적은 건데요. 여기 이렇게 위에 있는 거 적고 밑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적은 건데요. 규제 혁신하고 그리고 기술 인력 자본을 연계하고 그리고 앵커 기업 그리고 바이오텍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뭐 CDMO 인프라나 세제 지원, 금융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기자님께 물어봐야 되나요? 이거 뭘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진작에 훨씬 빨리 했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근데 뭐 지금이라도 하니 뭐 그쵸. 그런데 예? 그러긴 한데 이게 참. 근데 우리나라 상장 회사 중에 제약바이오 회사가 되게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다는 기업들도 있긴 하는데 그 맨 상위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펀드도 있고 ETF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급적으로 좀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왜 제가 이 얘기를 금요일도 드린 것 같은데 왜 나는 제약바이오는 안 해? 왜 이런 얘기 많냐면 얘네들은 올라가면은 뭐 한 2배, 3배 정도로 올라가는데 네. 내려오면 그냥 곧바로 수직으로 원위치해요. 그냥 수직으로 원위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거래하기 어려운 건데 이런 게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그 밸류 프로그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랑 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게 뒷받침되어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천수답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냥 등락이 막 돗대기 시장처럼 이러지 네. 않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좀 되어 있고 그들이 좀 탄탄하게 있는 모습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진작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특례 상장하는 거 있죠. 네. 예, 특례 상장의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서요. 기술 기업들 AI나 뭐 네. 반도체 기술 기업들하고 제약바이오가 많은데 아마 반 이상이 제약바이오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여태까지 제 수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반은 아무튼 제약바이오예요.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동안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들 여러분 지금 들어가 보시면 그 시가총액이 2조씩 막 되고 그런 기업들이 네. 매출이 있습니까? 영업이익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는 데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 특례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시장 진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무제표상의 가치 분석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하실지는 좀 모르겠어요. 왜 보면은 만약에 어떤 기업에 또 지원을 해서 스타트업이 들어왔는데 걔가 만약에 안 좋아졌어. 뭐 만약에 뭐 실적이 되게 안 좋고 주가가 떨어져. 네. 그러면 왜 이런 거 상장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요거를 우리 그 거래소하고 정부 정책 당국에서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가이드라인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 제가 금요일 날 하려다가 못한 거 그냥 짧게 네네. 말씀드릴게요. 금이 있잖아요, 금. 금 되게 흥미로워요. 금괴의 분수를 나타내는 단위인 PGI. 너무 어려워서 이거 써왔습니다. PGI라 하면 디지털 금 권리를 나눠서 하게끔 디지털한 단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금을 예.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금을 쪼개 갖고 사고 판다. 예. 디지털화해서 쪼개서 사고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금고에 저장된 실물 금의 일부를 고객으로 소유, 네? 소유하게끔 할 수 있는, 즉 금이 정적인 자산이 아닌 언제든 거래 가능하고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전환해서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구조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이게 2020년 1월 시점에서 운영을 할 거고 시범적으로 9천억 달러 규모의 런던 실물 금 시장을 디지털로 해서
요걸 가지고 금의 가치를 토큰화해서 사고 팔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됐었군요. 그래서 대형 중앙은행에서 해서 중앙은행에 가져가서 그날에서 금 거래소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네, 은행 우리는 한국 금 거래소 금거래소에서 있잖아요. 되죠. 그렇게 네. 하잖아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군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지금 중앙은행이 향후에 뭐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을 엄청나게 사고 있다. 그래서 금값이 오른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수요를 만들어내는 제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뒤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그 STO 있잖아요. 네. 조각 투자하는 거. 이게 거래 플랫폼 인가를 신설한다라는 얘기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 투자는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빌딩이나 음악 저작권 뭐 이런 걸 쪼개서 투자자들한테 사고 팔게끔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증권사나 투자 증기업 인가받은 핀테크 등이 발행하고 다양한 기초자산을 발굴 증권화해서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건데 저는 증권사 직원으로 계속 있으면서 이 얘기가 몇 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선박 펀드. 네. 그럼 선박을 네. 사람들한테 자금을 모아서 그 펀드를 가지고 선박에서 투자를 해서 투자 이익금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 되게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그것을 그냥 펀드에서 모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 쪼개 가지고 증권화해서 증권을 사고 팔게끔 그러니까 한 번 투자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사고 팔게끔 거래소에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논의가 한 5년은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훨씬 더 빨리 이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금 얘기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같이 가져온 이유는 지금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 네. 그리고 뭐 CBDC는 뭐 중국은 했지만 다른 데들은 뭐 지금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뭐 조각 투자, 뭐 STO,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 자본시장은 정말 제가 스테이블 코인 하면서도 그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이 변화할 가능성이 되게 높겠구나 그런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자체가 관련된 섹터가 테마로 분명히 시장에 존재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걸 준비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예전에 그냥 금 몇 톤 보유 뭐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이걸 그냥 가만히 보유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요거를 이제 조각 판매를 해갖고 사람들한테 유통시키고 한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참, 다양한 방법으로 진짜 돈 굴리려고 열심히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